우리 3학년들 시험 준비들 잘 돼가고 있습니까?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날려 그러죠. 계획했던 대로 이번 주 12강 강의는 중간고사 범위를 커버하는 리뷰 앤 퀴즈 강의입니다. 그리고 15강 강의에 해당하는 리뷰 앤 퀴즈 영상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기말고사 범위를 커버하는 것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의 범위 내에서 다음 주 25일 2시에서 3시 50분까지 치르게 될 중간평가와 기말평가의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며 가며 이번 주 올려진 영상들을 반복해서 듣기만 해도 따로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영상 4개가 전체 2시간이 약간 넘습니다. 자, 12강 리뷰 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적 사유의 유형 나왔습니다. 도덕적 사유의 두 가지 유형은 우리 강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입니다. 선악 분별에 있어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최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 자, 규범윤리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확실하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또 메타윤리학적 관점이죠. 메타에틱스. 선악 분별이 목표가 아닌 윤리에 있어 언어적 개념과 도덕적 판단의 특징과 기능의 분석을 통해서 명료화하고자 하는 학문. 메타윤리학적 관점은 끊임없이 분석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윤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시대에 따른 규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화, 사회, 철학, 사상 등 모든 방면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윤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지 학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돌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뷰 퀴즈 1번. 다음 사유의 예들을 보고 규범윤리학적 관점인 경우와 메타윤리학적 관점인 경우를 구별하시오. 1번. 모든 성폭행범에 있어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 으드드. 2번. 성장한 가정 환경과 성폭력 범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또는 부유 가정에서 성장한 성폭력범과 빈곤 가정에서 성장한 성폭력범에 있어 심리적인 동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학자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입니다. 이 표는 직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 기술, 태도뿐 아니라 전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빙산의 위로 드러난 부분의 행동, 지식, 스킬은 학습이나 교육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분이고 반면 빙산 아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의 자아개념, 그리고 동기, 특질은 타고나거나 자라나면서 오랜 시간 형성된 부분이라 변화하기 비교적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표는 이후에 근로윤리 중 근면과 성실 설명할 때도 다시 쓰이게 되죠. 성실은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 자아상과 관련되고 이러한 수면 아래 부분인 자아개념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역할 학습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발전 가능하다는 말은 직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근면의 의미는 자아실현을 위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정신적인 동기와 그리고 수면 위 부분인 행동이 같이 가는 거고요. 수면 아래와 수면 위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실은 자아개념, 그리고 근면은 동기와 행동으로서 두 덕목의 요소들이 다 직무능력 빙산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즉 빙산 모델에 나오는 요소들을 개발하면 근로윤리적으로도 개발이 되며 그것이 직무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즉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 기술, 태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내면적 요소를 포함하고 나아가 삶 전반에 걸친 전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윤리 이퀄 직무능력 이퀄 경쟁력 이퀄 이익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리뷰 퀴즈 2번. 다음 스펜서 앤 스펜서의 빙산 모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직무능력 빙산 모델은 NCS가 말하는 직무능력이 전인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번. 수면 위의 부분은 교육과 훈련으로 쉽게 개발 가능한 영역이다. 3번. 수면 아래 부분은 타고나거나 자론 환경에 의해 긴 시간 축적된 영역이라 절대로 바뀔 수 없다. 4번. 직무능력 빙산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직무능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자, 메슬로의 두 가지 창의성 나왔네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이 있는데
우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두 번째인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었죠.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 보겠습니다. 1번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 이것은 천재, 발명가, 과학자, 예술가 등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창의성이라고 했죠. 그 창의성의 가치 여부는 그들의 창의적 활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갖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자, 2번 자기 실현의 창의성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 개인에게는 새롭고 가치 있는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의 예는 아주 소소하고 디테일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교사인데 오후 수업에 너무 지치고 가르치기가 싫어진 상태라면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요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모로 자신과 학교에 이득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식의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보다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바람직한 창의성의 방향, 자기 실현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처럼 그 사람의 고유한 재능인 것처럼 타인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3번. 다음의 상황들에 알맞도록 매슬로우의 두 가지 창의성을 구분하여 적어 넣으시오. 1번.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원고우는 각도의 사투리를 구사하는 기내 방송을 통해 기내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비행사에 대한 승객들의 평가도 높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2번. 피아노 학원 강사인 심윤리는 원생들의 경쟁 심리를 고취하기 위해 3달에 한 번씩 젤리 세트 상품을 걸고 피아노 배틀을 연다. 3번.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류가희는 8세 때 이미 2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었다. 4번.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향은 혈압 측정기를 구비하여 노인들을 대할 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꾀하고 있다. 직업의 의미, 정의, 한 사람이 지속적,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산출하는 것. 이 정의에서 추출된 것이 직업의 3요소죠. 밑에 보면 1번 경제적 보상, 2번 자발성, 3번 지속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취미나 종교활동, 자원봉사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보상이 없는 활동들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성을 가질 때는 직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발성에 결여되기 때문에. 일테면 포로성소에서 수당받는다고 해서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는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리뷰 퀴즈 4번. 직업의 3요소를 적으시오. 자, 1, 2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론인 테일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 나왔네요. 철학자인 테일러가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서 노동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꾀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이었습니다. 교활한 시지프스가 신들 간의 이간질하는 죗값으로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돌을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았고 테일러는 이러한 시지프스의 끝없는 행위를 우리의 직업에 대한 현대인의 고통에 비유를 했죠. 하지만 테일러는 그러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즉 시지프스가 하고 있는 반복된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목적과 중요성을 찾아야 하는데 목적에는 동기들이 있고 동기들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들 간의 균형이 잘 잡혀야 일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성 또한 의미가 확실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죠. 테일러는 일의 즐거움을 또 찾아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뷰 퀴즈 5번. 다음 중 테일러의 노동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고대 시지프스 신화를 현대인들의 노동의 고통에 비유하였다. 2번.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작업을 통해 직업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다.
3번 노동의 목적에는 외재적 동기, 돈, 지위와 내재적 동기, 사회기여, 열정 발산, 재능 활용가 있다. 4번 나에게 맞는 천직은 반복된 직장 이동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 자, 저번 주 강의 내용 도입부에서 우리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먼저 윤리의 어원은 영어로 ethic스로서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되었고 이것은 사회관습이나 풍습을 뜻하는 단어였죠. 한자로 인륜륜 다스릴 리. 그리고 정의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 그리고 인간 개인이 아니고 인간 사회 집단에 있어서 필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사회적 외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윤리는 특정 시대 문화 조직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사회적 외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타자 의존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법제도 같은 걸 의지해서 질서를 지키고 옳은 것을 행하는 거니까 타자 의존적인 거죠. 또한 법이 바뀌면 그 바뀐 법을 또 지켜야 하니까 가변적인 겁니다. 이에 비해서 도덕은 원래 그 어원이 영어 morality 그리고 라틴어 mores 즉 생활습관, 관습, 전통의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는 길도자의 덕도자로서 이치에 맞는 행위 뭐 그 정도의 뜻이 되고요. 정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갖는 기준이요. 아까 윤리는 사회집단이 갖는 기준이었죠. 도덕은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내부에서 설정하는 도덕 기준이니까 내면적이죠. 도덕도 윤리와 같이 특정 시대 문화 조직의 관습이나 전통에 영향은 받죠. 한국의 21세기 개인이 갖는 도덕 기준과 19세기 아마존 부족의 개인이 갖는 도덕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현 사회에 있어서 내 안의 도덕 기준은 비교적 독립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법이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치더라도 내 개인적 도덕 기준은 여전히 안락사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이고 법이 변한다고 바로 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리뷰 퀴즈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6번 다음 도덕과 윤리를 비교 설명하는 것에 있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윤리는 영어 ethics이며 이는 사회적 관습이나 풍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2번 도덕은 윤리와는 달리 특정 시대, 문화, 관습, 전통 등의 영향을 받는다. 3번 도덕은 타자 의존적이다. 4번 도덕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기준으로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이다. 우리가 개인의 윤리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시도했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를 살펴보는 거였죠. 그래서 칸트나 아담 스미스도 소크라테스 등은 성선설에 해당하는 입장이었죠. 토마스 홉스나 플라톤은 성악설 쪽의 입장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를 배웠잖아요. 여기 보면 도덕은 본래 인간의 심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도덕률이죠. 그리고 이 도덕률을 지키라고 하는 인간 이성의 명령이 뭐였다고요? 정원 명령이죠. 자, 칸트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타인의 운명이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이타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악설의 입장은 먼저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말했죠. 그 밑에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에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기게스의 반지설화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한데 도대체 인간이 억지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뭐냐고 물어보죠. 자, 기게스의 설화는 뭐였습니까? 기게스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왕의 양측이었는데 어느 날 땅속에서 반지를 주워서 끼고 다니다가 반지를 어떻게 돌리니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는 왕궁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매개체로 왕비를 유혹하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다는 설화인데 이 설화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어떤 법의 체제가 없다면 인간 본성이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이런 기게스 반지 설화를 예를 들면 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의 대답은 여기 분홍색 화살표 끝에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성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재밌죠?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은 선한 삶을 원한다라는 대전제를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사고하고 토론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반대가 기납법이고요.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플라톤이 인간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선량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강제될 뿐이다 라고 역설을 했는데 그가 국가론에서 그의 형을 내세웠지만 실은 인간은 어떤 강력한 국가와 법이라는 체제가 필요한 윤리적으로 연약한 존재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즉 성악설 쪽의 입장인 거죠. 자, 리뷰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7번. 다음은 성선과 성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토마스 홉스. 인간은 이타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2번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한다. 소크라테스. 3번 플라톤. 인간은 자발적으로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렇게 강제될 뿐이다. 4번 도덕은 인간의 심성에 내재되어 있다. 칸트. 자, 현대사회 이윤 추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지로성 게임과 비지로성 게임 배웠죠. 지로성 게임은 이윤을 나누기 전과 이윤을 나눈 후의 합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의 지로였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었죠. 윤정이와 고은이가 CD 5장을 나눌 때 만약 윤정이가 3개를 가지면 고은이는 2개밖에 못 가져서 기분이 안 좋죠. 이런 게 제로성 게임이죠. 비제로성 게임은 분명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했는데도 그 상대편의 만족도 또한 동일하거나 더 많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죠. 5개 CD 중 3장은 윤정이가 좋아하는 헤비메탈, 2장은 고은이가 좋아하는 클래식, 그리고 헤비메탈 CD는 불법 복제본, 클래식 CD는 낙서수나 EMI 레이블일 때 비싼 겁니다. 둘의 만족도는 원래 CD 5개의 만족도가 아니고 6개, 즉 둘이 똑같이 3개씩 나눌 때 만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러한 이윤 추구를 비지로성 게임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윈윈 게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한쪽이 이윤을 더 많이 얻었는데도 양측이 다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비지로성 게임의 한 예죠. 왜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좋았는데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공동체의 손해가 다시 나의 손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었죠? 내가 차가 밀리는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귀찮아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귀찮아서 다 차를 몰고 나온 거예요. 결국 교통이 정체돼서 나도 약속 시간에 늦고 차를 끌고 나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또 어떤 예가 있었죠? 내가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재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지 못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의료의 붕괴가 촉진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감염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 또한 많은 개개인의 이윤 추구로 인해 그 부정적인 결과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 비지로선 게임의 일종인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죠? 죄수의 딜레마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상식으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풀러갑니다. 리뷰 퀴즈 8번 4점짜리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반성적 윤리를 갖춰야 한다고 했었죠. 반성적 윤리는 관습적 윤리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관습적 또는 습관적 윤리 내용 보시겠습니다. 도덕규범을 별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의 윤리, 이렇게 돼 있죠. 즉, 나의 도덕적인 신념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나 제재가 없으면 우리 배운 범죄 딜레마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개인이 되어버려서 사회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지 습관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 자신의 도덕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신념의 노예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수하들과 많은 독일 국민들이 법을 지킨다는 목적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처하겠습니까? 물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만요. 만약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확고했다면 국가의 잘못된 법제 하에서 습관적으로 법만 준수할 것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성적 윤리라는 것은요. 정의를 보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왜 옳은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윤리. 그 밑에 보면 우리들 각자가 지닌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반성한다는 의미는요, 뭔가를 행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반성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즉 규범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갖추는 것이 윤리적 인간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통해 깨닫고 아는 것을 실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돌발 퀴즈 하나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퀴즈 9번. 다음의 내용을 읽고 관습적 윤리와 반성적 윤리를 구별하시오. 1번. 나는 캐나다로부터 입국하여 자가격리법에 따라 비어있는 시골집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힘들어도 법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 2번. 나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라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음식점과 마트도 가지 않고 직장 외에는 집에서만 생활해왔다. 미셸 보바는 도덕지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격이란 곧 도덕지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지능에는 7가지 핵심 덕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도덕지능의 7가지 핵심 덕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능력, empathy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타인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분별력, conscience 되어 있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그 다음이 자제력, self-control이죠. 충동을 조절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이 존중, respect. 자, 이거는 배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 친절, kindness.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 tolerance. 각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정함, fairness. 편견 없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 지능이 왜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7가지 덕목 중에서 자제력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이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윌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지능의 7가지 핵심 덕목 중 하나인 자제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윌터 미셸 박사가 자제력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4세 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연구자가 잠깐 밖에 다녀올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아이들의 3분의 2가량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15년 후에 이 연구 대상자들을 다시 조사했을 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SAT, SAT이라고 하죠.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점수의 평균이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의 평균에 비해서 125점이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나 충동을 잘 절제하는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들, 즉 도덕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학습의 성취도도 최초로 높았다는 것이죠. 즉 사회에서 경쟁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0번. 다음은 직업윤리 이퀄 경쟁력이라는 명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가로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시오. 1번. 미셸 버바는 인간 성품의 7가지 핵심 덕목을 의 측정 기준으로 삼고 이 7가지 덕목이 잘 갖추어진 경우는 이 높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 낮다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2번. 박사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도덕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 경쟁력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느냐 또는 동기를 중시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결과만 중시하는 결과론적 윤리 그리고 의무만 중시하는 의무적 윤리로 나뉘는데요. 결과론적 윤리라는 것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BC 4세기경 성행했던 에피쿠로스 즉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행위의 목적이 행복 또는 이익 또는 쾌락이며 결과가 그것을 이루었으면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행복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윤리적 이기주의, 다수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추구가 목적일 때는 공리주의가 되는 것이죠. 공리주의에서 알알 학자는 제롬 벤담이었죠. 그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며 동시에 법개혁가였고 공공복리라는 의미의 공리라는 단어를 주장하면서 공공복리의 극대화라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질서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이윤 추구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편의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에 있어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동기라는 것이 다름 아닌 의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적 윤리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했고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인 선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선을 도덕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증명한다라고 했죠.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보편적 선인 이러한 도덕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며 이것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결과도 중요치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했죠. 누구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일까요? 바로 도덕률을 지키라는 개개인의 인간 이성의 명령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의무론적 윤리의 행위의 동기는 다른 동기가 아니고 바로 도덕률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동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던 계몽주의 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론적 윤리는 인간 존엄성의 최대치가 되는 윤리죠. 제일 밑에 보면 행위의 옳은 동기만이 중요할 뿐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리뷰 퀴즈 11번. 다음의 결과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는 의무론적 윤리에 해당한다. 2번. 의무론적 윤리에 있어 행위의 동기는 단지 보편적인 선을 행하려는 정언명령적 의무일 뿐이다. 동기 이퀄 의무. 3번. 칸트의 윤리학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4번. 결과론적 윤리는 다른 말로 목적론적 윤리라고도 말한다. 자, 근대 자본주의가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말했던 독일의 법률가이며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종교개혁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유대인의 고리대금업과 같이 천시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하지만 종교개혁 후에는 최선을 다해 근면하게 일해서 자본 축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개신교도들의 직업 소명론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또 선한 일에 쓴다는 금욕주의적 소명론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본 축적을 위한 개인들의 창의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적 전환이 요구됐었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윤리 공부했을 때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그리고 사회윤리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했죠. 특정한 직업에서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내가 경찰관일 때 스스로 폭력을 아무리 싫어해도 범죄 진압에 있어 사회윤리적으로 폭력성이 허용이 되고 직업윤리상 내가 필요할 땐 폭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죠. 또는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시술이 아무리 싫어도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나의 직업윤리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는 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사회윤리가 다 동일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방금 예들처럼 그렇지 못할 때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회윤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직업윤리, 그 다음이 마지막이 개인윤리입니다. 사회윤리, 직업윤리, 개인윤리.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자신의 가치관을 잘 알고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산부인과 의사 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결국은 낙태시술 할 때마다 도덕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돼서 괴로워서 못합니다. 안식교 신자면서 군대 말뚝박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과 대치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윤리보다는 직업윤리에 따라야 하고 또 직업윤리보다는 사회법과 사회윤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바뀌어서 낙태가 다시 허용이 안 된다면 낙태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윤리가 사회윤리보다 더 하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뷰 퀴즈 13번. 다음은 세 가지 윤리의 우선순위이다. 괄호를 채워 넣으시오. 윤리, 윤리, 윤리. 현대 직업윤리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업윤리의 정의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협의 한번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직업윤리 개념이죠. 사람들의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기준 또는 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직업윤리 강의 듣기 전에 이미 짐작하고 있던 직업윤리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계제 핵심 주제가 관점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죠. 앞서 우리는 테일러의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겪었고요. 또 직업윤리 의미에 있어서도 스펜서 앤 스펜서의 빙산 모델을 통해서 직무 능력의 전인적 의미를 통해 직업윤리를 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직업윤리의 광의적 개념을 통해 직업윤리 정의의 관점의 전환을 한번 봅시다. 자, 광의 직업활동에서 요구된 윤리는 무엇이며 그것이 직장인 자신과 조직, 사회를 위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하는 학문이며 동시에 직업생활을 통한 개인 자아 실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요. 직업윤리가 직업윤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하는 학문이라는 것과 또 직업윤리가 직업생활을 통한 개인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 반성이란 이러한 규범과 기준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사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되 규범 때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반성적 철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직업윤리가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의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노동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나는 교사고 나의 삶 속에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행복한 교사로서의 자아상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이죠. 만약 직업윤리가 단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규범만을 뜻하는 좁은 개념이라면 이러한 좁은 개념의 직업윤리는 반성적 철학과 자아실현과 관련이 없죠. 오로지 관점이 확장된 새로운 직업윤리의 정의만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인윤리를 직업윤리에 접목하고 또한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4번. 다음은 현대 직업윤리의 광의적 정의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직업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무엇이며 그것이 직장인 자신과 조직, 사회를 위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을 하는 학문이며 동시에 직업생활을 통한 개인의 의 수단이다. 지난 강의에서 세 가지 윤리관 배운 거 기억나죠? 윤리적 이기주의,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였습니다. 그중 우리는 의무론적 윤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황과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었죠. 그래서 해법은 뭐였습니까? 옳은 것을 행하되 공리주의적 배려와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윤리적 이기주의 관점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과 상통하는 윤리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직업 생활 내에서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할 두 가지 윤리적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규범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관계적 측면입니다. 윤리학자인 컬린 피셔와 앨런 로벨이 윤리의 두 가지 요소를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적 윤리와 산상수훈적 윤리로 비유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금지를 하는 식이죠. 이것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규범들을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판관이나 검사가 돼버리겠죠. 마치 의무론적 윤리를 행함에 있어 상황과 결과를 무시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자, 반면에 산상수훈은 대체로 사랑, 위로,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장려하는 관계적 측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규범에 맞는 행위를 하되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가 비난할 만하다고 판단한 행위는 모두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죠. 자,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가 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범성을 가지는 문장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가 칭찬할 만하다고 판단할 행위는 모두 추진되어야 한다. 자, 이건 누군가가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노란 박스 안에 황금률, 역지사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거의 모든 종교 경전에 기록된 윤리적 핵심 내용이 역지사지, 즉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남에게 행하고 내가 싫어할 만한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또 불교 경전에는 너에게 고통 주는 것으로 남을 괴롭히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규범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한 번에 다 아우르는 윤리관으로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은 대부분 종교의 핵심 교리이며 인류 최고의 윤리적 이상이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면 알죠. 모든 사람이 이런 윤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차이가 있대. 할 수 있는 한 이런 황금률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업 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5번. 다음 중 윤리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윤리에는 규범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이 있다. 2번. 구약의 10계명은 관계적 측면에 해당하는 윤리다. 3번. 아담 스미스는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이론을 통해 역지사지적 윤리를 주장하였다. 4번. 황금률은 대부분 종교의 핵심 교리이며 인류 최고의 이상적 윤리다. 자, 이 강의에서 두 번 언급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근대 철학자였죠.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은 경제학과 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국부론에서는 정부는 민간 경제생활을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는 또한 그 밑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각 개인의 이윤 추구가 결국 공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객이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는 과정에서 커피 생산자는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도매업자 또한 개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서 공장에 넘기고 또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운반자도 마찬가지고 포장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든 개인의 이윤 추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 한 잔을 집 앞에서 사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윤 추구를 정부는 관여하지 말아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의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에서는 우리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됐던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이론을 제시를 했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윤리관이죠. 그가 국부론에서 말했던 개인 이윤 추구를 도모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다가 이타적인 배려를 추가한 셈이 된 것이죠. 자, 이어서 돌발 퀴즈 3개를 몰아서 풀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뷰 퀴즈 16번. 다음의 아담 스미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2번. 저서인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선 이론을 제시하였다. 3번. 우리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 이론을 통해 자유방임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4번. 인간은 이타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